자, 이번에는 이제 그 6차 비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읍과 니은의 호칭을 각각 쓰시오. 그리고 이들 호칭에 반영된 천하관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강개토 대항비분에 있는 강개토 대항의 호칭 가운데, 자, 왕후를 영랑 뭐라고 한다. 자, 여기 들어갈 거는 태왕이죠. 태왕. 아, 태왕.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왕 중에 왕이란 뜻이죠. 황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태왕이고, 강개토 대왕밖에 쓰지 않았어요. 고구려에서는.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할 때, 당 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너희 신라는 해의 작은 나라로서 모난 칭호를 사용하고 천자의 칭호를 참나하게 쓰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태종이에요. 태종. 예, 태종. 예. 그래서 태종. 이거 써야 되는데, 요즘에. 예. 그래서 당태종의 칭호를 너희들 왜 참나하냐? 이 태종이라는 건 묘우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시호를 사용했지만 또 묘호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묘호를 사용한 왕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여기 그 뭐냐면 어 태종, 그죠? 김춘추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있는데 그 외에도 뭐 그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록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석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여기 꽃 태조 뭐 성황이나 열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록에 있는 거는 태종 때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돼요. 태종은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묘는요. 예. 근데 이 묘를 썼다는 거는 일종의 신라도 황제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 독자적인 천하관. 자기가 황제고 주변에 이제 이민족들 통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예. 태양이라는 친구도 고구려 중심의 어떤 독자적 천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 천하관 하면 보통 이 고구려만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삼국이나 발해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나름대로 독자적 청나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상대를 할 때는 뭐냐면 조공채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지만 안으로는 나름대로 독자적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보통 내재 외양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내재 외양 의식은 뭐 삼국에도 있었고 발해에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뒤에 고려 시대도 있었고 다만 조선은 없었죠. 예, 자칭 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자, 요 관련된 사료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국가가 이제 그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삼국은 형식적으로는 조국채권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독자적 연호나 한계칭호나 이 한계칭호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아까 지금의 그런 이제 묘 사용 등 이런 것들은 독자적인 이제 뭐냐면 세계가 갖고 있고 이걸 내지 외향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이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고려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고려도 이런 것들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지 외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봤고요. 근데 얘가 찾아낸 게 이게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료도 같이 주어졌는데 이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고려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많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역에 공통제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기역에 들어갈 것은 이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것은 영역적 사고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자, 영역적 사고 관련된 내용, 일반 법칙을 통해서 내려가는 영역적 사고 방식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논리 실증주의자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학사 부분은 그 한 문제씩 요번에는 2점짜리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색책이나 파란책에 있는 사학사 내용을 꼭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역교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건 탐구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탐구학습의 절차 과정들 5단계 있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한 두세 번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 문제 인지,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뭐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설 확인 및 수정,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일반화.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나 한번 이제 2000년대 기출문제 때 보면 요거 들어놓고 이게 뭐냐.
일반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리찬호 사단 관련된 나올 때는 가설 설정을 이제 물어본 적 있죠. 그래서 단계 명칭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 인지 단계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이 뭐냐, 요거 이제 파란 책에 나와 있죠. 참고로 탐구학습 자체는 파란 책이 있어요. 그 녹색 책이 없죠. 녹색 책에서는 탐구학습이라든지 시뮬레이션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걸 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파란 책이 있으니까 파란 책 내용들이 파악을 해주세요. 어떤 분은 파란 책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가끔 이 녹색 책이 없지만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탐구학습 방법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파란 책도 녹색 책하고 비교해서 꼭 보셔야 돼. 이 부분도. 예. 자, 그래서 기획의 교사 역할 뭐냐? 문제 인지 단계 교사 역할 보면 학습 내용에 대한 상반적인 해석이나 논리적 모순을 제시해서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 용어로는 인지 부조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요 밑에 답안 주에다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예. 자, 이게 주를 이제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거는요. 예. 자, 탐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다. 탐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부터 해서, 테스트가 안 되네. 탐구, 의문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학습자가 자가 학습 과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의문과 갈등을 갖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것이 꼭 학습 동의 내재적 형성이며 주체적 학습의 시작이다. 하지만 학습 내용이나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그것을 이제 뭐냐면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들이 탐구학습한다고 해서 팔짱 끼고 노는 게 아니라 나오는 대로 이제 중간중간에 개입해갖고 중개자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사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상관적인 해석이나 논리적인 모순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거다. 그래서 예문에도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교사 발문 보면 기존의 거와 다른 견해를 제시해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학습자의 어떤 자극을 주는 그 문제 인지 단계의 교사의 역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 책에 보시면 교사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단계, 특히 문제 인지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정돼서 물어봤으니까 제한된 방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래서 항상 이제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요것만 보고 대충 보고 이제 문제 푸시는 게 아니라 일단 잘 보고 요 예문이나 발문 속에서 출제된 의도를 알아야 돼.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일단은 그 작성 방법에서 조건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기획에서 교사 역할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탐구학습의 전반적인 교사 역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조건이 주어졌으면 이것이 조건을 물어보는구나 알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예문 속에서 뭐냐면 단서를 찾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조건과 단서를 찾아내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출제 의도에 맞는 이제 기본서의 내용이나 이걸 답안을 이렇게 써야지 답이 이제 뭐냐면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선입견을 딱 밑에 깔고 그 선입견에 맞게서 관련된 내용들만 보고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끊으면 안 돼. 영역적인 것이 아니라 기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팁을 하나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하고 이제 니은의 용어를 써라. 니은은 이제 가설 작업이 이거는 작업 가설이죠. 예. 그래서 작업 가설의 이제 정의는 파란 책에 있어요. 논리적 타당한 결론. 논에 있는 작업 가설이고 자, 그리고 니은의 용어를 각각 쓰라. 그래서 니은은 이제 어디냐? 이거 일반화죠. 예.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단계 명칭들 외워두시려 했죠. 자, 디귿 단계 직전에 학습 내용을 쓰고 이 활동이 필요한 이유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수집 및 분석해 보면 그 직전에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디나 파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사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역사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어진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전립할 수 있다. 그래서 뭐 556국을 이제 할 때, 예를 들어서 탐구학습 할 때 556국의 정의를 이제 뭐냐면 이게 침략 556국의 침투 강조잖아요. 이게 침투 강조가 아니라 정보 강조로 이렇게 딱 설정해 보이는 이제 정의를 내고 하면 방향이 완전 어그러지잖아요.
틀리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시대 역제와 관련된 국역 관련된 내용인데 국역 중에 이제 뭐냐면 요역이죠. 국역이 또 이렇게 신역이 있고 요역이 있잖아요. 신역은 신분별 역인데 이제 여기는 양역, 청역, 그다음 직역 이렇게 이제 있죠. 신분별에 따라서 그 중에 요역이 있는데 신분별 역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제 역을 부과되는 거고 요역이라는 거는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모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 뭐냐면 그 요역이다. 주로 이제 남자들에게 부과하격.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 때는 그 뭐냐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조선 초기 때 고려시대죠. 조선 초기 때 개전법을 계기로 해갖고 인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그 토지 결수에 따라서 부과돼요. 그래서 개전법이라든지 그다음 팔규칙 일부지라든지 다 이제 이런 전을 기준으로 이제 부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는데, 자, 세종시대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인이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호의 이제 정결이죠. 예. 그래서 호에서 인이 아니라 정결을 기준으로 했다. 5호 등재를 실시했는데 예전에는 그 등급을 이제 인으로 나누는데 요거는 토지 결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걸 개정법이라고 해요. 개정법. 자, 개정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이제 시행수칙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행수칙을 여기 영민식 해가지고 있는데 이 영민식은 이제 개정법을 봤다고 구체적 시행수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건데 성종실록에 있어요. 네, 성종실록. 그래서 성종실록인데 이제 여기 디귿에다가 영민식의 내용을 이제 그 뭐냐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통론에 있는 토지 8개당 역부 한 명을 징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정법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밑에 897 일부지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했거든요. 요거 한번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오타가 있어서 이제 좀 수정할게요. 이게 갑자기 W자가 들어갔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기후 관련된 제도 명칭, 개정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시 시유의 문제점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영민식을 실시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그걸 쓰시면 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보면 그 대토지 소유한 지주층이 여기에서 벗어나고 손흥민 요역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대토지 소유한 지주층이 있을 때는 여기 이제 자기가 직접 갈 필요 없잖아. 그 밑에 손흥민들가 머슴을 사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농민 입장일 때도 지주 밑에 그 지주가 요구하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 또. 예.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필요에 따라 호역의 형태로 요역동이 이제 수시로 장애했다. 그래서 897 일부 제도에 있지만 실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해당한 미은의 용어를 쓸 것. 요게 건국되어 있는 수령 칠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이제 업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영민식 역을 군등이 해주는 거. 요걸 이제 쓰면 되죠. 이걸 한자로 적으면 부역균이라고 하죠. 부역균. 그래서 부역균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사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영민식의 패단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율곡 2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요역동원의 불공정성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법과 이제 897 일부제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에 대해 개혁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이게 독자적인 문제가 안 나왔어요. 가끔 이제 뭐냐 객관식 기출 때 그 오답도 지문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한번 언급되는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역과 관련돼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참고로 요역 같은 경우에는 공납하고 거의 기준이 동일해요. 왜냐면 공납도 그 뭐냐면 넓게 보면 요역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역 기준이 바꾸나 공납 기준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거야. 조선 후기 때 공납이 완전히 정교를 넘어서 요역도 이제 완전히 정교를 넘어갔죠. 원래 이제 조선 전기 때는 호와
정결 두 가지 이중적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애매모호한 걸 없애고 그 뭐냐면 정결로 통일시켰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대동사를 거둘 때 같이 요역사를 걷어가지고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이제 그 고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노마사죠. 노마사에서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공화정 시기 때뭐 각종 법률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예, 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이게. 자, 가는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던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에요. 니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가 제안했다고 해서 그 법을 이제 만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티베리우스 글라쿠스가 제정한 법은 농지법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재판권 개혁법이야. 이 가이우스 글라쿠스가 제안한 법인데 재판권 개혁법은 생소하실 건데 서양사 개론을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기사계층을 원론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배심원을 기사계획을 이렇게 준 그 내용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 관련 법 중에 예문에 없는 내용을 쓰시오.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문은 이제 없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 요거 외에도 집정관 한 명을 평면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기획 관련 법의 주요 내용을 가에 참고해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게 농지법 관련된 내용인데, 농지법 내용은 종전에 이제 앞에 니키노스법의 제한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정한 토지를 몰수하고 무산 시민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거 공유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까지 다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밑에 대해서 사도를 읽는 서양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니키노스 섹스티우스법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전에도 니키노 섹스티우스법 내용에 썼잖아요. 그 나왔잖아요. 그 멈칫스하고. 그래서 그게 니키노 섹스티우스법을 명확히 쓰면 좋은데 그냥 니키노스 섹스티우스법 중에 니키노스법만 써도 돼요. 왜냐면 서양사 개론에 그냥 니키노스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약칭을 해서. 예. 그 명칭 가지고 싸우시는 분도 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교과서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됐습니다. 명칭을. 특히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제 이렇게 명칭이 이제 좀 이렇게 다게 하고 또 외국 포기법도 다르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이제 서양 그 기본서나 그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 명칭 걸고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쓴 명칭이 옳다고 해갖고 남을 좀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뭐 자기가 뭐 합격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계속 이제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야, 여기. 기획 관련된 법의 주요 내용을 가해 참고해서 이제 서술을 할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그 니키노 섹스피어스법 관련돼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니키노스법의 제안을 넣어서 요걸 아까 침했죠. 그다음에 디귿이 누구시면 자, 디귿은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앞에 그 뭐냐면 재판권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누구와 관련된 거야? 예. 그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 근데 이걸 이제 쓸 때 이제 티비누스 그라쿠스가 나오니까 그라쿠스 형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냥 만약에 이렇게 제한된 형 그 하면 뭔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가이우스 그라쿠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확한 이제 풀네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니은의 정치 의도가 뭐냐? 그래서 한동화폐죠. 가이우스 크라스는 기사계층을 원로원과 분리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사계층이나 평민을 자기한테 끌어들여가지고 그 원료원을 이제 고집시키는 노비데스 계층의 원료원을 고집시키는 그런 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이제 그 여기 관련된 그 추론론 문제인데 가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추론 문제 외에도 이제 문화권 내용조직법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은 최교사의 수업 자료 내용이다. 작성 기준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그리고 니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발문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초형 문제는 이제 요걸 이제 쭉 꺼내서 보시면 되죠. 자, 기억의 내용 조직을 이용할 경우에 유용한 점을 쓰시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제 문화권 내용 조직 방법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외워두셔야 되죠.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을 거시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보편성과 특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요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권 조직 방법, 유용한 점, 단점, 요거 내용을 이제 정시 공부를 저기 파악해서 쓰시면 되고, 나 내용을 고려해서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추론을 하는 추론형 문제인데, 요걸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춘추 전국 시대의 정치적 경제 변화 이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정치 사상가의 등장, 그 다음에 제자백과 입장에서 토론하기 등을 살펴보는 학습 능력을 안 된다. 뭐 등등. 이건 제가 이제 예문을 해놓은 거고, 실제 다양하게 답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형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발문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발명형 답변 내용이나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내는데, 자, 아래 활동을 자료 관련해서 여러 발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춘추전국 시대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도록 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내용이 이제 이해하도록 했다인데,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활동자는 A와, 그 당시 A가, 잠깐만요. 어. 여기부터 얘기할까. 디귿에 해당한 채굿의 절제한 발문 내용을 뭐냐. 그래서 요걸 이제 추론해서 이제 쓰면 춘추 전국 시대의 시족제사의 붕괴 원인이 뭐냐. 그리고 철제 농기구 사용 등이 가져온 농민의 삶이 어떠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발문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자를 A와 가내용을 고려해서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쓰시오. 이렇게 이제 있죠. 활동자들 A는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간해용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게 들어갈 수 있는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종합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만들어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예상 답안이기 때문에 여러 답안이 나올 수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 때 제국들 간의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그 당시 각국의 부국 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왜 노력하고 개인의 신분보다 능력이 중시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를 바탕으로 제자백과의 주장이 제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등용될 수 있도록 주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답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연습상을 한번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 답안을 접근할 수 없지만 쓰는 연습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뭐냐면 좀 문제의 스킬을 익힌다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중국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기억의 인물은 장건이죠. 장건. 그래서 장건이 비단계 개척 관련된 내용들, 월지 파견하고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한 문제가 기억을, 디귿의 뭐냐면 파견한 이유를 자료 내용으로 교재에 쓰시오. 자, 문제는 홍해에 대한 적극적 군사 활동에 앞서서 홍로와 적대 관계에 있는 서역 국가의 동맹을 맺기로 했었어요. 그 중에 월지를 선택해서 했죠. 근데 월지는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왜냐면 행동하지 않았죠. 그거에 오손도 파견했지만 오손도 노라고 거절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이 월지라는 민족, 대월지죠. 원래 월지는 대월지, 소월지가 있는데 원래 월지족은 저쪽 오르도스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홍나한테 쫓겨나갖고 저쪽 이제 뭐냐면 저기 그 서역 지역으로 이제 저쪽 신강 지역인가? 그쪽 쪽으로 이동했던 그 민족인데 이동할 때 이동해서 할 때 이동한 민족을 대월지라고 하고요. 거기 원래 본토에서 계속 이제 남아 있었던 소월지라고 해. 그래서 이제 여기 월지는 대월지야. 그래서 대월지 중에 한 계통이 그 인도에서 세운 왕조가 있어요. 한번 많이 들어보시죠. 쿠샤 왕조가 있어요. 쿠샤 왕조. 예. 자, 그리고 교육이 디귿 가는 도중에 월제 가는 중에 니을 개척한 결과 당시 중국인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쓰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비단기를 개척한 거예요. 사막기라고 또 하죠. 서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증대시켜 중국인의 세계를 확대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번 또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니켈 섹스티우스인데 아까 안 보여드렸죠. 한번 보시고요. 예, 쭉쭉 보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관 개혁법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장관의 이제 파견과 동맹 시도 관련된 핵심 사유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월지의 이동과 쿠샤 왕조의 이게 건국, 이게 이제 그 후한서에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후한서에서 이제 천축국 인도 북부를 멸망시키고 이제 여기, 그래서 월지의 한 부족이 이제 뭐냐면 이게 쿠샤 왕조를 세웠다, 이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요 관련된 문제는 그 뭐냐면 요번에 나왔던 문제를 좀 운용했어요. 그래서 마치니의 이제 활동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다가 가니발디도 요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걸 문제를 좀 약간 지문을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2점짜리 문제를 4점 형태로 해갖고 제가 한번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청년 이탈리아당이죠. 청년 이탈리아당. 마치니가 만들었던 당이죠. 마치니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이 니은 마치니와 관련된 거예요. 마치니. 가끔 이제 마치니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자주 사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마치니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디귿에 들어갈 인물은 가니발디죠. 예, 가니발디. 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 가니발디가 이제 만든 부대가 적색 서츠당이라는 거예요. 사스당. 적색 서츠당, 사스당. 이렇게 있고, 자, 이 당시 이제 사르디아나가 프랑스나 영국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 했던 조치가 뭐냐면, 크레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가담해서 양국의 호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서계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구 500만 정도의 가에 크지 않은 사르데나가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못하네. 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일을 도와줄 우방을 필요했다. 그리하여 이것도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자, 그리하여 그는 이제 통일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가담하여 양국의 호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기획단체, 그러니까 청년 이탈리아 단체가 그 당시 그 지향한 통일 이탈리아 정치체를 쓰시오. 요거는 민주공화국이죠.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예, 공화국 체제를 했고, 자, 니은이 이제 2월 혁명 때, 2월 혁명 할 때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마치니가 2월 혁명 당시에 이제 활동을 로마 공화국을 수입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서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창사 군대 명칭. 이번에는 이제 그 디귿의 명칭, 인명을 쓰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적색 사스당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의 국제 위상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 우방 확보하기 위한 조치, 아까 전에 크림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청년 이탈리아단 성서문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중에 마치니가 이제 2월 혁명 당시에 로마 공화국 수입 관련된 내용 있죠. 예. 1848년 혁명 2월 혁명 여파로 로마 공화국을 이제 했지만 그 뭐냐면 교황의 요청을 받은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무자비 진압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가니발디의 이제 그 뭐냐면 붉은 서치단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이제 붉은 서치단 내용이 있고, 원래 가니발디는 공화주의자지만 이탈리아의 대의를 위해서 타협했죠. 결국에는 왕국을 이제 자가 점령지 그 남부 이탈리아 지역을 갖다 바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카부르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빅토리아 임마누엘 2세의 이제 그 재상이 카부르죠. 그래서 카부르가 의회에서 크림 전쟁을 정당한 연설 그 내용이죠.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파견해야지 그 뭐냐면 나름대로 유독 강대국과 동등한 자격을 이제 뭐냐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이탈리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미회복 수복 오스타 지비아라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약간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챗GPT 이제 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22번이에요. 자, 요 사료 내용을 제가 이제 직접 캡처해갖고 해놨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문제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표시 있죠? 이 기억, 니은 표시. 문제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왜 하는 걸 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하는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러면 계속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운동 마치니, 가리발디, 카브르의 활동을 각 항목, 적해에 따라 사료와 해설을 포함하여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1.1. 마치니와 젊은 이탈리아당 공화국 수립. 마치니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오스트리아의 지배뿐 아니라 모든 군주제에 반대하고 공화국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사료 1. 젊은 이탈리아당의 선서문. 오픈 쿼트. 하느님과 이탈리아의 이름으로. 나는 굴리엘모 페페가 배신당하고 카르보나리 당이 실패한 쓰라린 교훈을 명심한다. 나는 이탈리아를 하나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화국을 겐데이 레publi카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대의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스트리아의 폭정과 교황 및 모든 군주의 세속적 권력을 전복시킬 것이다. 핵심 사료 D. 로마 공화국 수립 선포. 로마 공화국 기본 법령 2월 9일. 오픈 쿼트 제1조. 교황권은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 로마 국가의 세속적 통치권을 상실한다. 제2조. 로마 교황은 영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장을 받는다. 제3조. 로마 국가의 정부 형태는 순수한 민주주의, 데모크라푸라가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이름인 로마 공화국, 레플리카 로마나를 취한다. 사료 해설. 젊은 이탈리아당의 선서문은 마치니의 공화주의 이념과 급진적 목표, 모든 군주정 폐지를 드러냅니다. 스파스! 1849년 수립된 로마 공화국은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한 사례이며 마치니는 직접 3인 집정관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군사 개입으로 로마 공화국은 수개월 만에 붕괴하였고 마치니는 망명했습니다. 가리발디와 붉은 셔츠단. 가리발디는 마치니의 공화주의 이상에 동조하면서도 현실 정치와 군사 전략에서 보다 유연하게 행동한 무장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핵심 사료. 시칠리아 상륙 직후의 포고문. 1860년. 오픈 쿼트. 시칠리아인들이여. 나는 붉은 셔츠단지라 불리는 북이탈리아의 용감한 전사들을 이끌고 이곳에 왔다. 우리의 구호는 오직 하나다. 이탈리아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우리는 나폴리의 압제로부터 그대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을 위대한 이탈리아 왕국에 통합시키기 위해 왔다. 클로즈 쿼트. 사료 해설. 가리발디는 1000명의 의용군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상륙하여 양시칠리아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원래 공화주의자였으나 사르데냐 왕국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지지하며 군주 중심의 통일에 협조했습니다. 1860년 10월 시칠리아 나폴리 전역을 국왕에게 조건 없이 헌납한 행위는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 카부르와 크림 전쟁 참전. 카부르는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의 총리로서 외교 전략을 통해 통일 기반을 마련한 현실주의 외교가입니다. 핵심 사료. 크림 전쟁 참전 정당화 연설 1855년 오픈 쿼트. 우리가 이 동맹, 영국, 프랑스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된 이익은 사르데냐 왕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열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우리는 유럽 열강과 동등한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탈리아 문제를 국제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료 해설. 카부르는 크림 전쟁에 참전 1855함으로써
사르데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유럽 외교 무대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856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프랑스와의 신뢰를 구축했고, 이는 1858년 플롱비에르 비략, 1800 오스트리아 전쟁, 롬바르디아 획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외교적 연쇄를 가능케 했습니다. 자, 노체 그래서 양국의 여기까지 한번 이제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명나라 정치와 관련된 정치와, 그 다음 이갑제 관련된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각각 나왔죠. 가와 관련된 사료는 호유용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와 관련된 사료는 이제 이갑제에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밑에 줄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옮겨놨는데 이렇게 보고 네, 이거 제가 이제 있는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명사에 있는 호용의 난이야. 예. 호용이라는 인물이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이 사람이 이제 재산까지 오르면서 자기 당파를 형성해서 홍무제 황제권 위협이 주니까 그 당시 이제 뭐 외국가, 뭐 몽골하고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척 해가지고 반란 일으킨다 해가지고 그 당시 호용을 죽이고 얘만 죽인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거의 10,000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또 이와 또 연패해서 또 10년 뒤인가 또 10,000명을 죽인 한 2, 3명을 죽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한 조치가 뭐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기획에 인명을 쓰고 호용이죠. 그리고 가하 사건 이후에 니은에 들어 간제 개편 내용을 쓰시오.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승상간직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육부에 분산했다. 네, 중서석을 폐지했다. 뭐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또 명태조가 이제 그 주원장이잖아요. 그래서인데 참고로 이 명사가 있고 실록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명사는 우리가 보통 25사라고 해서 어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쓰여진 것을 이제 얘기해요. 예. 그 뒤에 있는 왕조가 이제 쓰여지니까 명사가 쓰여질 때는 이제 청나라 때 쓰여진 거고 요 명태조 실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쓰여진 연대 그 뭐냐면 그거죠. 연대기 방식으로 이제 쭉 쓰여진 편연체 방식으로 쓰는 실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있잖아요. 당대에 쓰여진 거예요. 이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요게 이제 뭐 관련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갑제와 관련된 거죠. 이갑제. 자, 디귿 관련된 제도의 명칭, 이갑제 쓰시면 되고, 그다음 이 제도가 붕괴된 걸 니은에 관련된 기수해 보시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부역과 관련된 일을 10년에 한 번씩 교대를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이갑제가 110호를 나눠서 10호 이장호, 그다음 갑수호. 그래서 한 개의 이장호와 그다음에 10개의 갑수호를 한 줄 만들고 거기에 기용호를 갖다 붙였죠.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갑 전역이 10년에 한 번씩 윤번제를 했기 때문에 역의 징수 업무가 고정되지 못해. 그래서 부역 징수에 차질인데 왜냐면 어차피 1년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뭐 기찻고 뭐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넘기고 또 더 다음 주에 넘기고 이게 하다 보니까 책임감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갑제 붕괴 배경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경제 배경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동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정리해 보시고 이갑제에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 한번 예전에 나왔잖아요. 붕괴 과정 내용도.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관련된 사료들 한번 또 찾아봤어요. 또 관련된 사료들. 자, 여기 보면 관련된 사료가 있나? 잠깐만. 제가 이갑제 사료 찾았는데 얘가 어디 갔나? 얘가 제가 찾았는데 이거 놓쳤네. 예. 하여튼 이거는 이제 각자 찾아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이제 또 뭐냐면 10번 문제 해볼게요.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인데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은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한번 문제 냈는데요. 다음은 이제 한국 현대사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예, 있고요.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구권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뭐냐면 시에서 성을 샌프란시스코 강화를 얘기하죠. 이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그 시에서 아마 이게 대한민국 간보에서 냈기 때문에 이게 1965년이니까 오타가 아니라 그 당시 포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걸 제가 그대에서 이제 베꼈거든요. 예. 그래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포기법이 그 당시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이거 오타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포기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고려대 사용대의 어떤 이제 선언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내용이 이제 예전에 기출에 예문에 나왔죠. 6.3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획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해석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 정부 간에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이제 보면 자,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의 일제 불법적인 36년간의 식민지 통치 대가가 아니었다고 해석하며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거는 국가 간에 뭐냐면 청구권 관련된 내용이고 개인이 청구권을 같이 이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야. 반면에 일본의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관한 모든 완벽한 청구권이 해결됐다. 개인적이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청구권 문제로 해갖고 뭐냐면 한국 국민 개인에게 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판결이고 일본의 해석이고 이게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이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정부 한국 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고 똑같은 문제를 청구권 문제를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야. 대법원 판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자, 당시 학생들 니은을 인식한 이유를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대일 96 외교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632에서 그 당시 니은을 한일협정 어떻게 이제 생각했냐면 이거 뭐 한일 국교화를 맺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교화를 맺기 전에 사과 배상 없이 국교에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35년 동안 넘게 통치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상과 다른 거죠. 예. 보상이라는 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그 뭐냐면 할 때의 보상인 거고 그 피해를 입을 때 배상은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받는 것이 배상이잖아. 근데 이 청구권이라는 것을 받을 때 이게 배상인지 보상 형식인지 이거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독립 축하금이나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5년 동안의 지배가 일제히 인식했는데 이건 합법적이고 이거는 이제 그렇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게 배상보다는 너희가 뭐 합법적 지배다. 뭐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가 보상이고 주겠다. 그런 식의 이제 청구권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일 때는 너네들이 35년 동안 지배는 불법적인 거고 그 불법에 따른 이제 피해는 당연히 배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죠. 돈을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 해석상의 문제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관련된 시, 이게 이제 6.3시죠. 당시 이 시에는 정부의 대처 방법을 한 걸 쓰시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후기의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지역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공안 사건 하나 일으켰죠.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는데 인혁당 사건 관련된 제1차 인혁당 관련된 사건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에 언급됐었거든요. 이 공안 사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민혁명당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뒤에 이제 또 관련 인물들 또 잡아서 또 조작 사건을 만들었죠. 이게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죠. 유신 정부 때 만든 건데 그래서 인혁당 사건도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긴 했는데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런 이제 어려운 이제 정치적 시국을 풀기 위해서 공안 사건을 이제 일으켜서 이제 주로 빨갱이 북쪽과 연결돼서 일으킨 사건도 있었잖아요. 인혁당 사건이니 뭐 동백리 사건이라든지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6.3시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밑에 그 개정 한국사 내용 관련돼서 한번 쭉 적어놨고요. 요 관련돼 가지고 잠깐 여기 이제 그 제가 사료를 이제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6.3시 내용과 그 9659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비상 계엄령 선포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한일 청구권을 어떻게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가 해석이 되느냐.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이제 또 나올 것 같아. 이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그 다음에 심포샘이나 관련 사료들 다 찾아가지고 꼼꼼히 공부해 주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또 챗GPT 학습을 통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남아서 읽어볼게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뭐 기응, 니은, 뭐 사료는 이제 문제와 연결돼서 제가 이제 이게 보시면 돼요. 제가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날 때 답안 찾을 때 요거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챗GPT 찾아가지고 답안이 틀렸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 챗GPT보다는 제미나이 있죠. 제미나이가 정확해.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8, 90% 정도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맞고 그리고 좀 틀린 내용은 이제 얘가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이나 특히 역교훈 같은 문제는 얘가 자료가 없어. 왜냐면 구글에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해당 문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집어넣고 돌려놓으면 얘가 추론해갖고 답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있고 뭐 좀 약간 어려운 문제 있죠. 벌링게인슈타인 같은 그런 문제들 나오면 이것도 논문 자료를 집어넣고 돌리면 얘가 이제 정확히 추론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있으면 얘가 정확히 추론하는 건데 ChatGPT가 제일 정확한데. 예.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챗GPT는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추론 능력도 되게 부족하고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좀 보이는 거 있죠. 뭐 이미지나 감성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뭐냐면 코딩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하는 건데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래요. 제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한 그래요. 예. 자,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읽기는 좀 잘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챗GPT한테 시키거든요. 다음은 요청하신 1964년 6.3 시위의 배경, 정부 대응,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논란에 관한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전문입니다. 네, 1964년 6.3 시위의 배경과 시위 원인과 정부의 진압, 과정, 그리고 체결된 조약의 해석까지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 6.3 시위의 배경, 굴욕 외교 노트 세. 노트에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 없이 국교를 정상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폭발한 것은 당시 협상 내용의 일부 일명 김오이라 메모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이를 굴욕 외교로 규정했습니다. 핵심 사료. 서울대학생회의 구여일 구여력의 선언인 대일구려교 반대 선언문 6.3 시임 시위의 도화선이 된 3월 24일 각 대학 학생들이 발표한 선언문 중 일부다. 슬픔이다. 오픈 쿼트. 우리는 조국의 명운을 판결할 중대한 한일 회담에 임하여 박정희 정권의 저자세 외교, 구걸 외교, 굴욕 외교의 실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일본은 식민지 통치 36년간의 만행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 정부는 식민지 통치의 배상금을 청구권 징수안이라는 미명하에 경제협력으로 대체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중지하라. 우리는 5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제2의 을사조약이 될 본회담을 결사 반대한다. Close quote. 사료 해설 및 의의, 배상 vs 청구권. 이 사료는 6점 시위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므로 배상 그레이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정희 정부는 배상 대신 재산상의 청구권, claims 문제로 접근하여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의 경제 협력을 받는 선에서 타결하려 했습니다. 굴욕 외교, 노트 20번, 시위대는 사과도 배상도 없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묻지 않고 돈 청구권을 받는 것은 제2의 을사조약과 다름없는 굴욕 외교라고 규정했습니다. 2. 정부 비상계엄령 선포. 학생들의 시위가 6월 3일의 절정에 달하자 수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거리로 나옴. 박정희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진압했습니다. 핵심 사료 비상계엄 선포문 1900년 6월 3일 1964년 6월 3일 오후 9시 30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서울시 일원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의 일부입니다. 오픈 쿼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학생들의 데모는 학원의 자유를 이탈하여 불법적인 가두 시위로 발전하여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은 헌법 제73조에 의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금일 20시를 기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군은 계엄사령관의 지휘하에 출동하여 질서 회복에 임할 것입니다. 사료 해설 및 의의, 계엄령과 군대 동원. 이 선포문은 노트에 휴교령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사료입니다. 계엄령 선포 즉시 대학에는 무장 군인이 진주했고 시위 주동 학생들과 반정부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었습니다. 제1차 인민혁명 땅따따 사건.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 시위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불순 세력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964년 8월. 이는 시위의 순수성을 폄훼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3. 청구권 협정의 해석 문제. 정부는 6.3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듬해인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이때 체결된 조항이 현재까지도 한일 양국의 해석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핵심 사료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 오픈 쿼트 제2조 1항 양체약국고은 양체약국 및 그 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완전히 해츠最終的に 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사료 해설 및 의의. 이 조항은 노트 10번에서 언급된 한일 양국의 상극에 상반된 해석의 근원입니다. 모든 청구권은 청구 완전히 해결되었다. 일본은 이 조항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문구에 집중합니다. 여기에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모든 법적 청구권이 포함되며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 대법원의 해시번,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 한국은 이 조항이 재산, 권리 및 이익, 청구권에 관한 것이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나 반인도적 불법 행위, 강제징용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다루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노트의 불법적인 36년간의 식민 통치 대가는 아니었다는 해석. 즉, 재산적 청구권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여기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는 이제 중세사 관련된 내용이죠. 고려사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은 한국 사학사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있는데요. 어, 사학사 문제는 매년 나오진 않지만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고려사 관련된 내용 나올 때는 삼국사학이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그 다음에 동명왕평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에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나서 그 당시 왕에게 이제 그 삼국사기 취지를 밝히는 그 진삼국사기 표라고 관련된 내용인데 삼국사기의 어떤 서문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요 사료가 주로 나올 거야. 요 사료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면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보면 기편이 있어요. 기편. 그래서 이제 보통 유교적 사관에서 뭐 무징불신, 개혁불용난신 이거에 의해서 빠져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 기편에다가 그 기편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왜 내가 이제 기편을 썼는가? 요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니을 편찬한 역사적 의미를 서술할 거. 그래서 기지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삼국사기가 기전체 사서잖아요. 그래서 봉기 그다음에 열전 세가가 아니라 열전 지표 이렇게 구성됐죠. 예. 그래서 예전에 삼국사기의 구성 내용을 스시오 이렇게 썼어요. 봉기 열전 지표. 참고로 이 세가인데 세가는 거기 뭘까요? 그 세가 사마천은 사기밖에 없어요. 사마천 사 중국에선. 그리고 나머지 25사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를 제외한 그 정통사사라고 부르는 24사 있죠. 여기엔 세가 빠져 있죠.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사에 세가를 집어넣죠. 우리가 자칭 제국이기 때문에 본계에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이제 세가를 쓰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기억의 이제 편찬의 역사의 의미를 이제 쓰는 거니까 체계적인 역사 서술 방식을 택하여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면서 삼국시대 우리 역사를 뭐냐면 그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의 이제 편찬 의의예요. 예. 자 여기 있고요. 잠깐요. 줄을 이제 오타가 좀 있네요. 체계 역사 서술 방식을 있는데 오타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획 구성 방식에서 삼국사기와 중국사서가 다른 점이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봉기의 분량의 전체적 절반 이상이 주도해서. 그래서 열전 위주의 이제 중국사서 크게 다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는 봉기가 되게 많고, 여기는, 중국의 이제 기전체 열전 위주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분은 이제 앞에 세가를 뺐다.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아까 이제 세가 같은 경우에는, 25사 중에 그냥 그 사기만 있는 거예요. 방고의 한서 이후부터는 세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심포샘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유교사서의 관례에 따라 중국 정사의 기전체 형식을 도입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봉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개인의 역사를 다룬 열전이 좀 약간 적죠. 예. 자, 봉기 분량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한 것은 열전 위주의 중국 사서와 크게 다른 점이다. 여기에는 이제 천지, 정치나 그다음 천재지변, 전쟁, 외교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당시 삼국의 정치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삼국 유사를 볼게요. 디귿에 관련된 책 역사 서술 의를 니은을 고려해가지고 쓰시오. 자, 여기는 이제 삼국 유사잖아요. 근데 기이한 걸 담았죠. 우리가 삼국 유사에는 여러 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이편을 왜 집어넣냐? 요게 입각해서 이제 서술의 의의를 쓰는데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어 유교 사관에 빠져 있는 이런 이제 그 당군 관련된 내용이나 뭐 야사, 설화 이런 것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 사관에서 보면 기이하고 신기한 이들은 부력 개혁 난신해갖고 무징부신이고 이걸 빼거나 아니면 집어넣더라도 이걸 좀 윤색해 가지고 이제 좀 유교적 합리사관에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나이법 그대로 뭐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 물론 약간 불교적 용어를 쓰긴 했지만 자 그래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설화와 야사를 많이 수록했다. 당군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다 이제 뭐냐면 저쪽 경상도 이렇게 출신들이 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기록도 백제나 고구려를 멸망하는 과정에 기록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공통된 방법은 누구 중심? 신라 중심으로 이제 서술됐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또 해석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해사를 서술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것도 공통적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관련된 이제 내용들 이제 봤고,
그리고 요 관련된 사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자, 그 밑에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에 따라 봉기 중심의 어떤 서술 방식이다. 요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있고, 그래서 삼국유사 관련된 내용에서 기역사, 그러니까 기편 관련, 서문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에서 이제 이어 입각해서 이제 그 단군 신화를 수업했다. 고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의 공통점, 그 다음에 바다를 제외했다. 그리고 있고, 그 다음 바다를 본격적으로 한국사에 편입시킨 거는 유독국의 바다고요. 그전에는 바다사를 쓰지 않거나 써도 외기, 우리의 이제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토 안에 일어난 그런 이제 뭐냐면 역사지만, 우리 민족은 아니라, 본료가 아니라 지류다. 만주족의 역사, 말가족의 역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여서 이제 썼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7차 모의고사 A형 문제를 이제 또 넘어갈게요. 예.